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희 어머니 서미연입니다. 국내 최고 화장품 기업의 최종 면접장.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5년 전 불 속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의 이름. 그런데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 젊은 시절의 아내와 소름 끼칠 만큼 똑같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25년 전 늦은 겨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에서 태경뷰티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회사의 연구실 한쪽 구석에서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유리병이 빼곡히 꽂힌 선반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향료를 섞고 냄새를 맡고 수첩에 뭔가를 빼곡히 적어 내려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미연, 태경뷰티의 서대리였습니다. 미연은 냄새 하나로 수백 가지 원료를 구별해내는 천재적인 코를 가진 조향사였습니다. 향료병의 뚜껑을 열기도 전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맞춰버리는 사람이었죠. 미연에게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두꺼운 가죽 수첩. 새로운 배합이 떠오를 때마다 부랴부랴 적어 내려간 그 수첩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미연만의 향수 비법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뱃속에는 5개월 된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경뷰티의 박성철 사장입니다. 아기 소식을 듣자마자 벌써 이름까지 지어두었습니다. 지영이라고 하자. 우리 딸 이름. 지영이. 아기 이름을 부르며 배를 쓰다듬는 남편의 모습에 미연은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지쳐 들어오면 남편은 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미연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미연의 행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연이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재벌가 안방에 가난한 집구석 딸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웃을 때마다 배알이 뒤틀렸고 아들이 아내 편을 들 때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게다가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박영미. 회사에서 박 과장으로 일하고 있던 시누이는 겉으로는 올케에게 다정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귀에 독을 부었습니다. 엄마, 올케가 요즘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세요? 회사 일에까지 참견하고 나서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러다 이 회사 통째로 빼앗기는 거예요. 영미가 곱게 차린 얼굴로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속삭일 때마다 명자의 눈빛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미연은 회사 일에 참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연구실에서 향수를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매일 듣다 보면 진짜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며느리는 이미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가난뱅이 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성철이 해외 바이어 미팅을 위해 급히 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남편은 미연의 불룩한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몸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지영이한테도 아빠가 금방 온다고 전해줘. 미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미연은 연구실에서 마지막 실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방울꽃에서 추출한 향료를 유리 비커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코끝에 가져다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무언가 타는 퀴퀴한 냄새가 미연의 코를 찔렀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뻘건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연기 냄새는 점점 짙어졌고 불빛은 눈 깜짝할 사이에 천장까지 치솟았습니다. 불이다. 미연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잡이가 이미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기가 문틈 사이로 밀려들어와 폐를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은 기침을 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발로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마치 엄마한테 빨리 나가자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비상구 쪽에서 누군가 미연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대리님, 서대리님, 어디 계세요? 야간 경비를 서고 있던 최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불길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미연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미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박 과장님이 연구실 쪽에 불을 지른 것 같아요. 제가 기름통 옮기는 걸 봤습니다. 박 과장? 신우이 영미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뱃속의 아기가 또 한 번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미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 아저씨가 미연의 팔을 잡아 끌며 비상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복도 천장에서 불붙은 자재 조각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미연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몸을 낮추고 달렸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치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불붙은 합판 조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 아저씨가 미연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조심하세요. 미연은 앞으로 고꾸라지며 간신히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합판에 불이 옮겨 붙으며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에 불길이 닿았습니다. 살가죽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자기 몸에서 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미연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비명을 삼켰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뱃속 아이가 놀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최 아저씨가 자기 외투를 벗어 미연의 다리와 팔에 덮으며 불을 껐습니다. 타들어간 살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미연은 눈앞이 하얘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벌벌 떠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최 아저씨가 미연을 부축하며 건물 뒤쪽으로 데려가 벤치에 앉혔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아저씨는 미연의 얼굴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대리님,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박 과장님이 기름통을 들고 연구실 쪽으로 가는 걸 회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이 짜고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바로 그날 밤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없애버리려고 뱃속의 아기까지. 미연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경찰서장과 골프를 치는 사이라는 건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태평양 위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미연의 가슴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쓸 것이다.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그때는 뱃속의 아기까지. 미연은 한 손으로 불에 타 너덜너덜해진 팔소매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상의 통증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미연의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 아이를 살리자. 미연은 최 아저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최 아저씨는 미연의 눈빛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아챈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 미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제 지갑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일단 멀리 가세요. 저는 서 대리님을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 아저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먼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연은 입술을 꾹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상을 입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불타는 건물을 등 뒤에 두고 미연은 캄캄한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다리에서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미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만 살리자. 이 아이만 살리면 된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씩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미연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 화상을 입은 채 한겨울 밤길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 하나만을 붙들고 이것이 서미연이라는 여자가 세상에서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미연이 도착한 곳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내린 남쪽 바닷가 끝자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젓갈 냄새가 뒤섞인 골목길을 절뚝거리며 걷는 미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왼팔은 화상 때문에 제대로 구부릴 수가 없었고 오른쪽 다리는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겉옷은 불에 타 너덜너덜했고 머리카락 끝에서는 아직도 그을린 냄새가 났습니다. 마을 끝자락 언덕 아래 곰팡이가 핀 낡은 단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이 없다고 했더니 집주인 할머니가 미연의 불룩한 배와 팔의 화상 자국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그냥 들어가 살라고 했습니다. 미연은 눅눅한 장판 위에 드러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이 간 천장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와 이 아이의 집이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내면 옆방에 들릴까봐 이불을 꽉 물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연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태경 뷰티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성철은 전소된 연구실 자네와 아내의 사망 소식을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성철은 까맣게 타버린 연구실 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뒤였습니다. 미리 손을 써둔 병원장은 화재가 워낙 심해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고 경찰 역시 태경 가문이 힘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신 5개월이던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함께 불에 타 사라졌다. 그것이 성철에게 전해진 공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성철은 텅 빈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조차
넣어줄 수 없는 빈 관이었습니다. 성철은 그 나무관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이마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날 떠나지 않았으면. 그 뒤로 25년. 성철은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불타버린 연구실 터를 찾아가 말없이 서 있곤 했습니다. 아내가 완성하지 못한 향수를 반드시 세상에 내놓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빛바랜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사진 속 미연은 25년째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넉 달 뒤 이른 여름이었습니다. 미연의 시간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마을 할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그 비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운 순간 미연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고 이렇게 뜨거운 것이 있구나. 이름은 남편이 지어준 그대로 지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은 아버지의 성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호적에 올리려면 신분이 드러나고 신분이 드러나면 시어머니의 손길이 뻗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연은 딸에게 자기 성을 붙여 서지영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엄마가 아빠 성도 못 물려주는 이런 엄마라서 미안해. 갓난아이의 보드라운 볼에 화상으로 오그라든 손가락을 살짝 대며 미연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시골 장터 한쪽 구석에 낡은 천막을 치고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화상으로 오그라든 손으로 비누를 깎고 향을 섞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비누 하나에 1,000원, 2,000원. 그 푼돈을 모아 딸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장터 좌판을 펴기 전에 남의 가게 바닥을 닦으러 갔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횟집 뒷골목에서 생선 비늘을 긁었습니다. 다리에 화상 흉터 때문에 오래 서 있으면 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밤이면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르다가 통증에 못 이겨 이불을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긴 바지를 입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 장터에서 미연 모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초장수 황막동 아저씨였습니다. 입만 열면 허풍이 하늘을 찔렀지만 마음만은 집신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미연이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슬쩍 좋은 약초를 장터값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놓고 갔습니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미연에게 막동 아저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이 이거 어차피 안 팔리는 거요. 가져가서 비누에 섞어봐. 지리산에서도 못 구하는 특급인디 그냥 버리긴 아깝잖여. 뻔한 거짓말인 걸 미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거짓말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환경 속에서도 지영이는 투정 한 번 없이 맑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사달라거나 예쁜 옷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엄마의 퉁퉁 부은 다리를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꾹꾹 주물러주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어른 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수 만들어줄게. 엄마 흉터에 발라도 안 아프고 향기만 나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엄마 평생 아프지 않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느라 뻣뻣하게 굳은 미연의 허리가 스르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있는 한 아무리 아파도 견딜 수 있다는 걸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지영이의 코였습니다. 엄마의 천재적인 후각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지영이가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막동 아저씨가 장난삼아 약초 10가지를 한데 섞어놓고 맞춰보라 했습니다. 지영이는 눈을 감고 코를 가져다 대더니 10가지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맞춰버렸습니다. 막동 아저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 꼬맹이가 코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건 지리산에서도 못 구하는 특급인디 냄새만 맡고 알아맞혀버려? 혀를 내두르는 막동 아저씨 옆에서 미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코는 나를 닮았는데 이 아이의 눈매는 남편을 닮았구나. 하루가 다르게 또렷해지는 딸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마다 미연은 남몰래 좁은 부엌으로 돌아앉아 거친 앞치마로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미연은 비누를 만드는 틈틈이 딸에게 향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초를 다듬으면서 재료를 섞으면서 자연스럽게 전해 주었습니다. 장터에서 과일이 상해버렸을 때 미연이 한 말을 지영이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썩은 게 아니라 익은 거야. 자연이 한 번 더 손을 댄 거지. 상한 재료도 다루기 나름이란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영이는 25살의 씩씩한 아가씨가 되었고 장터에서 수제 향비누를 만들어 파는 솜씨는 돈내방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섞인 향료 20가지를 정확히 맞추는 무서운 재주를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새로운 비누에 은방울꽃 향을 섞어보려고 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향기가 공방 안에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비누를 포장하던 미연의 손에서 갑자기 유리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연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그 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집어삼키던 시뻘건 불길, 살가죽이 타들어가던 냄새,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던 향료가 바로 은방울꽃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미연의 몸속 깊은 곳에 공포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 놀란 지영이가 달려와 엄마를 안았지만 미연은 한참 동안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스불만 켜져도 몸이 움츠러들고 장터에서 뭔가 태우는 냄새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그것이 미연이 25년째 안고 사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엄마를 꼭 안은 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건지 이유는 몰랐습니다. 다만 엄마의 다리와 팔에 있는 화상 흉터가 어디에서 온 건지 엄마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잠든 엄마의 이불을 여며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엄마를 낫게 해줄 거야. 꼭. 며칠 뒤 장터에서 비누를 팔고 있던 지영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장터 구석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거대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태경 뷰티 박성철 회장. 그 밑으로 커다란 글씨가 흘렀습니다. 300억 원 규모 시그니처 향수 프로젝트, 수석 조향사 블라인드 채용, 우승 상금 1억 원. 이름도 학력도 묻지 않는다.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뽑겠다. 화면 속 회장의 목소리가 장터의 웅성거림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영이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비누를 포장하려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잠든 것을 확인한 지영이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화상 치료 견적서였습니다. 다리와 팔의 피부 이식 수술,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볼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누를 1000개를 팔아도 10,000개를 팔아도 평생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지영이는 견적서를 무릎 위에 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부은 다리를 주물러 줄 때마다 손끝에 닿던 울퉁불퉁한 흉터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물어뜯으며 참던 엄마의 신음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태경뷰티, 우승 상금 1억 원, 수석 조향사.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될 리가 없다고 머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지영이는 다음날 아침 자기가 가장 아끼는 최고급 비누 만드는 비법을 장터 건너편 경쟁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몇 년을 공들여 만든 비법이었습니다. 상인이 내민 돈봉투는 서울까지 왕복 버스비와 며칠치 밥값이 간신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영이는 그 얇은 봉투를 가슴에 꾹 눌러 안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차마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에 큰 화장품 공장 있는데 거기서 포장 일을 좀 하고 올게. 금방 다녀올게. 미연은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지만 다 큰 딸의 결심을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에서 김밥 2줄을 싸주었습니다. 차비는 있냐고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으면 딸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울행 버스에 올라탄 지영이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공방의 낡은 천막이 작아지고 그 앞에 서서 손을 흔드는 엄마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지영이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태경뷰티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로비 바닥은 사람 얼굴이 비칠 만큼 반들반들했습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바닥 위를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지원자들이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가방, 하나같이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낡은 운동화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마가 사준 자켓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된 자켓이라 소매 끝이 보풀이 일었지만 지영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반듯한 것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빛바랜 가방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김밥이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려는 순간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 배달이세요? 배달은 뒷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영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꾹 참고 가방에서 접수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더니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시험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거대한 방 한가운데 수백 개의 향료병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병마다 번호만 적혀 있을 뿐 이름은 없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 향만 맡고 원산지와 종류를 맞추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25년 전 박 과장이던 신우이 영민은 그 사이 전무까지 올라 회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심사위원 2명을 매수해서 자기 딸 선미의 자리에만 향료병 뚜껑에 정답이 적힌 작은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선미는 그 덕에 눈가리개 틈으로 답을 훔쳐보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영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코 하나뿐이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지영이는 병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코끝에 닿는 향기의 결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무슨 냄새인지만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료가 만들어진 토양의 습도까지 맡아내며
원산지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수백 개의 병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맞췄습니다. 시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점이었습니다. 박성철 회장은 회장실에서 화면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차림의 젊은 여자가 눈을 가린 채 막힘없이 향을 읽어나가는 모습에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합격한 지영이는 본사 합숙에 들어갔습니다. 출신을 알게 된 경쟁자들은 대놓고 지영이를 무시했습니다. 식당에서 옆자리를 비우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25년을 버틴 엄마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때 지영이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났습니다. 본사 청소 아주머니 오달숙 여사였습니다.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선미가 달숙 아주머니의 청소 카트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쪽은 선미였는데 소리를 지른 것도 선미였습니다. 아, 이 아줌마가 어디를 보고 다녀. 이 비싼 옷에 물이 튀었잖아. 넌 청소나 할 줄 알지 눈깔도 없어? 달숙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선미는 걸레를 발로 걷어차며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영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큼 걸어가 선미와 달숙 아주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선미가 눈을 치켜뜨며 뭐야 너는 하고 쏘아붙였지만 지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를 살짝 킁킁거리더니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향수 베이스의 합성 알코올 비율이 너무 높아요. 코끝이 아릴 정도로요. 그리고 탑 노트에 넣은 재료 산지가 잘못됐어요. 그 정도도 모르면서 남한테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되죠. 선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할 말을 잃은 선미가 이를 악물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달숙 아주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게실에서 달숙 아주머니가 요구르트 2개를 들고 지영이 옆에 슬쩍 앉았습니다.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여기서 15년을 일했는디 나서서 막아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여. 달숙 아주머니는 요구르트 빨대를 꽂아 하나를 건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디 조심여. 저 선미라는 년은 보통이 아니여. 저 기집애 향수에서 독한 쇳내가 나니까. 저거 다 빽발이여. 저 위에 엄마가 전무거든. 달숙 아주머니의 찰진 사투리에 지영이는 빵 터졌습니다. 한참을 웃다 보니 서울에 올라온 뒤 처음으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날부터 달숙 아주머니는 지영이의 든든한 편이 되었습니다. 합숙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달숙 아주머니는 야간 청소 당번을 서다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비어 있어야 할 임원 대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전무영미와 딸 선미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영미의 손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낡은 가죽 뭉치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숙 아주머니는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이 빛나지 않도록 손으로 가린 채 조용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직은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이 회사 바닥을 닦으며 숱한 일들을 봐온 달숙 아주머니의 촉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요. 합숙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중간 평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각자 배당받은 향료로 향수를 만들어 임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습니다. 전날 밤 재료가 담긴 상자가 각자의 방 앞에 놓였는데
지영이의 상자를 열어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상자에는 최고급 원료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의 상자 안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병마개를 열어보니 향료가 변질되어 색깔까지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상자 안에 향료 12병 전부가 상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무 영미가 인사팀장을 불러 지영이의 재료를 바꿔치기 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전무의 눈빛 한 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전무에게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회장밖에 없었으니까요. 지영이는 상자 앞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코끝에 올라오는 쿰쿰한 냄새가 마치 자기한테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헛수고였나? 비누 비법을 팔아 마련한 차비. 엄마에게 한 거짓말. 새벽 버스에서 쥐었던 주먹.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상자 뚜껑을 덮고 이마를 무릎에 파묻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면 질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발표장에서는 선미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선미가 만든 향수는 화려했습니다. 병마개를 여는 순간 발표장 안에 달콤하고 묵직한 향이 퍼졌고 임원들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선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향수에는 지영이만이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발표장을 가득 채운 달콤한 향기 속에서 지영이의 코가 미세한 떨림을 잡아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향의 구조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터에서 엄마 옆에 앉아 수없이 맡아왔던 그 배합의 순서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같았습니다. 왜지? 왜 저 사람의 향수에서 엄마의 냄새가 나는 거지? 지영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미의 향수 샘플은 발표가 끝난 뒤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박성철 회장이 병마개를 열고 향을 맡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향기를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다. 분명히 맡아본 적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목 안쪽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사진은 똑같은데 온기가 없는 것 같은. 회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코끝에 남은 잔향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선 지영이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썩은 향료로 뭘 만들어 왔겠냐는 시선들이 사방에서 찔러왔습니다. 선미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지영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향료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일부러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하지만 발표장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대신 지영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간밤에 상한 향료병을 하나씩 열어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 안에서 올라오는 시큼하면서도 묵직한 냄새를 맡는 순간 머릿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썩은 게 아니라 익은 거야. 자연이 한 번 더 손을 댄 거지. 장터에서 과일이 상했을 때 엄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미연은 상한 재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발효가 만들어낸 새로운 향의 결을 읽어내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걸 어린 지영이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지영이는 그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숙소 책상 위에 상한 향료 12병을 일렬로 세워놓고 하나씩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울컥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코를 틀어막고 싶은 충동을 꾹꾹 눌렀습니다.
이 냄새 안에 길이 있다. 엄마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변질된 향료의 단점을 하나씩 뒤집어 나갔습니다. 상한 부분이 만들어낸 시큼한 향을 오히려 깊이로 바꾸고 탁한 색이 품고 있는 묵직한 무게감을 살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향료를 묻혀 코끝에 가져다 대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를 수십 번. 한 방울을 더하고 한 방울을 빼고 또다시 처음부터.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 지영이의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책상 위 작은 유리병 안에는 맑고 깊은 액체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발표장 안에 조용히 퍼져나간 향기는 선미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끝에 닿는 순간 가슴 어딘가를 부드럽게 누르는 듯한 따뜻하고 포근한 향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의 품냄새 같은. 웅성거리던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 몇 명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미가 매수해둔 심사위원들은 지영이에게 낮은 점수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뒤 지원자들의 샘플이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박성철 회장은 매 라운드마다 지원자의 얼굴은 보지 않고 향만 직접 맡아보며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이의 샘플 병마개를 열고 코끝에 가져다 댄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향을 곱씹더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원자를 결선에 올리시오. 전화 한 통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영미는 이를 악물었지만 회장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온 지영이는 복도 구석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안도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그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라는 걸 지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지영이는 선미가 만든 향수의 잔향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코끝에 남아있는 그 향의 구조가 자꾸만 걸렸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느낌. 엄마가 비누를 만들 때 쓰던 배합의 순서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코에 걸렸습니다. 선미의 향수 안에 은방울꽃 추출물과 합성 재료가 만나면서 생기는 미세한 반응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코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지영이의 코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달숙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연구실에 좀 들어가 봐야 하는데 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달숙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허리춤에 달린 마스터키 꾸러미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15년을 여기 바닥을 닦았는 뒤 안 열리는 문이 어딨겠어. 근디 들키면 나도 같이 잘리는 거요. 알지? 달숙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준 연구실은 캄캄하고 조용했습니다. 지영이는 실험대 구석에서 선미가 발표 후 버린 샘플 찌꺼기를 찾아냈습니다. 형광등도 켜지 못한 채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코를 가까이 대고 한 겹 한 겹 향의 구조를 벗겨나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벗겨낼수록 익숙한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분석이 끝났을 때 지영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향수가 이대로 세상에 나가면 쓰는 사람의 피부가 심하게 상할 수 있었습니다. 은방울꽃 추출물과 특정 합성 재료가 피부 위에서 반응하면서 발진과 괴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향사라면 반드시 중화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엄마라면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의 방식과 이렇게까지 닮아 있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게 지영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향수는 이미 품질 검사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영미가 품질 검사 담당자까지 손을 써서 결과를 조작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연구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하면 나를 믿어줄까? 시골 장터에서 비누나 만들던 내가 300억짜리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누가 들어줄까? 하지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향수를 바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누군가의 엄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딸일 수도 있는 사람들, 자기 엄마처럼 피부가 망가져 평생을 긴팔로 가리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사람들. 지영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합숙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내일이면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결선에 오른 지원자들에게는 본사 근처 숙소가 제공되었습니다. 지영이는 좁은 숙소방에 앉아 내일 면접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미의 향수에서 맡았던 위험한 성분. 그걸 말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말하면 믿어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경 뷰티 본사 건물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원 대기실 안쪽 소파에 선미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 뭉치가 흩어져 있었고 선미의 눈은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시연해야 할 핵심 배합을 아무리 외워도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못하겠어. 나 이거 못 외우겠다고. 선미가 종이를 구겨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영미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영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실 문을 잠그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불에 그을려 가장자리가 까맣게 탄 두꺼운 가죽 뭉치였습니다. 며칠 전 밤에 달숙 아주머니가 문틈으로 목격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미는 그 가죽 뭉치를 선미 앞에 탁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에 다 적혀 있어. 내일 이것만 그대로 따라하면 돼. 제발 정신 차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잖아. 선미가 떨리는 손으로 가죽 뭉치를 펼쳤습니다. 불에 타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한 글씨와 배합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눈에는 그 숫자들이 외계어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왜 이 재료가 이 순서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덜커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소 카트의 바퀴가 복도 턱에 걸리는 소리였습니다. 야간 청소 당번을 서고 있던 달숙 아주머니가 밀고 가는 카트 소리였죠. 영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이걸 보면 끝이었습니다. 영미는 다급하게 선미의 손에서 가죽 뭉치를 낚아채더니 대기실 구석에 놓인 문서 파쇄기 투입구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위잉 하는 기계음이 울리더니 곧바로 끼기기하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파쇄기가 멈춰버렸습니다. 25년 전 불에 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이 칼날 사이에 끼어 기계가 버텨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파쇄기 투입구 틈새로 그을린 가죽 조각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영미는 당황해서 파쇄기를 이리저리 흔들어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카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선미의 팔을 잡아 끌며 대기실 반대편 문으로 허겁지겁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뒤 대기실 문을 연 것은 달숙 아주머니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러 들어온 달숙 아주머니의 눈의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파쇄기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투입구 틈새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낡은 가죽 조각이었습니다. 달숙 아주머니는 허리춤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파쇄기 뚜껑 나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건물 구석구석을 닦으며 고장난 기계를 수없이 뜯어본 손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칼날 사이에 낡은 가죽 뭉치가 꽉 물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빼내어 펼쳐보니 불에 그을려 너덜너덜하지만 안쪽에는 빼곡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달숙 아주머니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밤에 영미와 선미가 이걸 주고받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영미가 이걸 파쇄기에 넣고 허둥지둥 도망치듯 나간 것도요. 이거 분명히 나쁜 짓에 쓰는 거요. 달숙 아주머니는 가죽 뭉치를 청소복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시각 숙소에서는 지영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 있어. 공장에서 향수 포장하는데 은방울꽃 향이 나는 게 있더라.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은방울꽃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만 거칠게 이어지더니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방울꽃. 25년 전 불타던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냄새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미연의 몸이 25년 전 그 밤으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지영이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 좀 해. 엄마. 수화기 너머로 허둥지둥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막동 아저씨였습니다. 지영아, 내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정신을 잃었어. 빨리 와. 지영이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영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면접 따위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는데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끌어당기고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버스 첫 차를 타면 오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그려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달숙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를 마치고 숙소 쪽을 지나가다 지영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달숙 아주머니는 눈물범벅이 된 지영이의 얼굴과 반쯤 싼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이가 울먹이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내일 면접을 포기하고 내려가겠다고. 달숙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영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의 가방 위에 놓인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영아, 내 마음 나도 안다. 나도 자식 키우는 엄마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내 엄마 수술비는 누가 벌어? 내 엄마가 다리 아픈 거 참으면서 25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바닥 닦고 비늘 긁은 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요.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내 엄마가 25년을 버틴 이유야. 근데 네가 여기서 짐 싸들고 내려가 버리면 내 엄마가 뭐라 하겠어? 그걸 기뻐하겠어? 달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가방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부은 다리를 이끌고 장터로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 밤마다 이불을 물어뜯으며 참던 엄마의 신음소리,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엄마. 지영이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가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걱정되어서, 엄마 곁에 가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그러면서도 내일 면접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부은 눈을 찬물로 씻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엄마가 25년을 버텼는데 나는 하루도 못 버티겠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마가 사준 자켓을 다시 걸치고 지영이는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른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최종 면접장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태경뷰티 본사 최상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영이의 눈앞에 거대한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태경뷰티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향수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에 육중한 참나무 문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안내 직원이 지영이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종 면접장이었습니다. 넓은 대회의실 한가운데 거대한 타원형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수십 개의 의자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부사장과 전무를 비롯한 태경뷰티의 핵심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쪽 끝에 전무 영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조카 선미의 우승을 의심하지 않는 얼굴이었죠. 영미의 시선은 들어오는 지원자들의 서류 쪽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얼굴까지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철 회장이었습니다. 지영이는 회장의 얼굴을 이날 처음 보았습니다. 이전 시험에서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향만 맡고 판단했을 뿐 지원자들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코만으로 실력을 가려내겠다는 것이 회장의 고집이었으니까요. 이것이 회장이 지원자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최초이자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결선에 오른 지원자는 모두 3명이었습니다. 지영이를 포함한 3사람이 면접장 안으로 들어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미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허리를 곧게 세웠고 나머지 한 명의 지원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영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마가 사준 자켓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보풀이 인 소매 끝을 손끝으로 쓸어내리자 엄마의 투박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왔잖아. 지영이는 속으로 되뇌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가지 전문적인 질문이 오갔고 지원자들은 각자 준비해온 대답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태경뷰티 최종 면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통적인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말해보십시오. 면접관의 목소리가 면접장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먼저 다른 지원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향사의 이름이 나왔고 화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언급하는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선미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태경 뷰티 전무인 영미의 이름을 대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했습니다. 임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회장의 표정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영이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 뒤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부은 다리를 끌고 장터로 나가던 뒷모습, 비누를 깎다가 화상 흉터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아무 말 없이 반창고를 붙이던 손, 밤마다 이불을 물어뜯으며 참던 신음소리, 그러면서도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이던 얼굴. 지영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수식어 없이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희 어머니 서미연입니다. 어머니라는 평범한 단어에 임원 몇 명은 실망한 듯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25년 전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불길 속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다리와 팔에 끔찍한 화상을 입으시고도 뱃속의 저만은 무사히 지켜내셨습니다. 그 뒤로 25년 동안 시골 장터에서 비누를 깎고 남의 집 바닥을 닦으시며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 없는 분이지만 어머니의 손을 보면 그 세월이 전부 읽힙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신 손입니다. 제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향사이십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면접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코를 훔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창한 이름을 늘어놓은 다른 지원자들의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슴을 뭉클하게 누르는 진심이 면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성철 회장이었습니다. 서미연. 그 세 글자가 지영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꼿꼿하게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회장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힘없이 미끄러져 대리석 책상 위로 떨어지며 딸그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한 면접장에서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미연. 25년 전 불에 타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해마다 빈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불러왔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25살 젊은 여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머니라는 호칭과 함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영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젊은 시절의 아내였습니다. 반듯한 눈매, 시원하게 뻗은 콧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사소한 습관까지 한치의 틀림도 없이 똑같은 얼굴이 지금 이 면접장에 살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서 25년의 세월이 거꾸로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도록 향료를 섞고 있던 아내의 옆모습, 배에 귀를 대고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밤, 출장을 떠나며 아내의 이마에 입술을 대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돌아와서 마주한 까맣게 타버린 연구실 자네와 텅 빈 관. 25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다는 건가? 아내와 함께 죽었다고 믿었던 뱃속의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지금 내 눈앞에 앉아 있다는 건가?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가.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코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원들이 회장의 안색을 살피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미도 회장의 돌발적인 반응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금 지원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뒤늦게 영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서미연. 영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 떨렸습니다. 25년 전 자기 손으로 연구실에 불을 질러 없애버렸다고 믿었던 올케의 이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이를 악물고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같은 이름일 뿐이야. 그녀는 25년 전에 불에 타 죽었어. 살아있을 리가 없어. 영미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추며 애써 시선을 서류 쪽으로 돌렸습니다. 회장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눌러 감추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무너지려는 몸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다. 회장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과제를 시작하겠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임원들이 또 한 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투명한 유리병 하나를 지영이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태경 뷰티가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건 신제품 향수 샘플이었습니다. 이 향수를 평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방안을 제시하시오. 회장의 시선이 지영이의 얼굴에 박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눈동자 안에 25년의 그리움과 공포와 간절함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헛것이 아니기를. 25년 동안 빈관 앞에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기를. 지영이는 회장의 시선이 자기 얼굴에 꽂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나를 저렇게 보는 걸까?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는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리고 투명한 유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 안에서 맑은 액체가 조명을 받아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영이는 천천히 병마개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지영이가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코끝에 향이 닿는 순간 지영이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병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밤 달숙 아주머니와 함께 몰래 분석했던 그 결과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면접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선미는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지영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비누나 만들던 자기가 이 거대한 회사의 임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무도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말하는 순간 쫓겨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자켓 소매 끝의 보풀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사준 자켓이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향수를 바를 수많은 사람들, 자기 엄마처럼 피부가 망가져 평생을 긴팔로 가리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사람들. 지영이는 눈을 떴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향수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은방울꽃 추출물과 합성 재료가 피부 위에서 반응하면서 발진과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면접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벌떡 일어선 것은 영미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감히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모독해? 당장 끌어내. 영미의 목소리가 면접장을 찢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성철 회장이 주먹으로 대리석 책상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손등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한테 손대지 마시오. 증명해 보시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위에 원액병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코끝에 가져다 대며 쓸 수 있는 재료를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던 손끝이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장터 공방에서 비누를 만들 때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원액병을 집어들고 왼손의 비커 위에서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병, 또 한 방울. 손가락 끝에 향료를 묻혀 코끝에 가져다 대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를 수십 번. 한 방울을 더하고 한 방울을 빼고 또다시 처음부터. 한 방울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양이 비커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을 감은 채 코끝의 감각만으로 수십 가지 원액을 배합해 나가는 모습에 임원들의 입이 하나둘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방울 앞에서 지영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커 안의 액체는 아직 탁했습니다. 위험한 성분을 잡아주는 마지막 열쇠가 빠져 있었습니다. 면접장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영이의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장터 공방에서 어린 지영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상한 재료도 다루기 나름이란다. 지영이는 눈을 떴습니다. 원액병 하나를 집어들고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탁하던 액체가 눈앞에서 천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던 색이 투명하게 변해갔습니다. 지영이가 비커를 들어 올려 공기 중에 살짝 흔들었습니다. 면접장 전체에 향기가 퍼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끝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향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어릴 적 잠들기 전에 맡았던 엄마의 체온 같은 냄새가 면접장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임원들이 넋을 잃었습니다. 박성철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향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아내의 품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향료를 섞고 돌아온 아내를 안았을 때 옷깃에 배어있던 그 따뜻한 냄새. 25년 동안 잊지 못해 매년 불타버린 연구실 터에 서서 불러왔던 사람의 냄새가 지금 이 면접장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하의 태경 뷰티 회장이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체면도 권위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 남자의 25년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뒤 회장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단상에서 내려와 지영이 앞에 섰습니다. 자네 어머니, 서미연 씨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지영이는 왜 회장이 엄마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살아있냐는 물음에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엄마는 살아계십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면접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달숙 아주머니였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달숙 아주머니의 한 손에는 파쇄기에서 꺼낸 불에 그을린 낡은 가죽 뭉치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의 핸드폰 화면에는 영미가 선미에게 그 가죽 뭉치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죽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불에 타 가장자리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안쪽 페이지에는 빼곡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회장의 두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머릿속에 새겨져 있던 아내의 글씨체였습니다. 기울기도 자간도 또박또박 눌러 쓰는 힘까지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손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미연이가 쓰던 수첩이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25년 전 연구실 화재, 시신을 찾을 수 없다던 보고, 어머니가 서둘러 처리한 장례, 그 뒤에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선미가 이 수첩을 베껴 만든 향수에 가장 중요한 중화 과정이 빠져 있었다는 것까지. 영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달숙 아주머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부사장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25년을 속아왔다는 참담함,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내를 불구덩이로 내몬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었다는 진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는 벅참. 25년치 감정이 짐승 같은 울음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달숙 아주머니가 확보한 영상과 불에 탄 수첩이 경찰에 넘겨졌고 회장이 직접 사내 조사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 전 방화와 살인 미수, 수첩 절도와 품질 검사 조작, 모든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영미와 선미가 먼저 체포되었고 곧이어 명자도 방화교사 혐의로 잡혀갔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의 눈을 속이고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악행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면접장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회장과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지영이만이 남았습니다. 왜 회장이 엄마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왜 이 사람이 엄마의 수첩을 보고 우는 건지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남자의 울음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쭈그려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거칠게 들썩이는 회장의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접장 안에는 지영이가 만든 따뜻한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라졌던 엄마의 냄새가 이 거대한 빌딩의 꼭대기층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경뷰티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박성철 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가겠소. 아무도 따라오지 마시오. 비서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장 로비에서 멍하니 서 있던 지영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나를 데려가 줄 수 있겠나? 지영이는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엄마를 찾는 건지, 왜 엄마 이름을 듣고 울었는지. 하지만 회장의 충혈된 눈 안에 담긴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국도를 타고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4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차 안에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지고
바다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회장이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앞만 바라보던 회장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의 남편입니다. 25년 전에 당신 어머니가 뱃속 아이와 함께 불에 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이었습니다. 지영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빠,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아빠, 장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모른 척 고개를 돌려야 했던 그 아빠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도망친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이 한 짓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내 죄입니다.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젖은 눈으로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장터 골목으로 접어들자 고급 세단은 비좁은 길에 겨우 끼어 들어갔습니다. 엔진 소리에 놀란 동네 개가 지저댔습니다. 공방 앞에 차가 멈추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막동 아저씨였습니다. 손에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우리 미연이한테 빚받으러 온 거면 나부터 넘어가. 막동 아저씨는 호미를 치켜들고 세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허풍은 세지만 마음은 따뜻한 이 아저씨는 25년 동안 미연 모녀의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빚쟁이든 누구든 미연이한테 해코지하려는 놈은 자기가 먼저 막아서겠다는 기세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내렸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삼촌, 괜찮아. 이분이 우리 아빠야. 막동 아저씨의 손에서 호미가 떨어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세단에서 내린 성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끔한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험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찾아온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공방 안쪽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낡은 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올려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손가락 끝이 나무에 닿기도 전에 멈췄습니다. 이 문 뒤에 25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성철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영이가 아버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팔 옷과 긴 바지로 다리와 팔의 화상 흉터를 가린 채 작은 등을 웅크리고 앉아 비누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미연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딸이었습니다. 지영아, 벌써 왔어? 일은 잘 됐.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딸 뒤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흰머리와 주름을 만들어 놓았지만 미연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미연의 손에서 비누가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공포가 먼저 왔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공포. 시어머니가 보낸 것은 아닐까? 나를 찾아낸 것은 아닐까? 나를 다시 죽이려고 온 것은 아닐까? 미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25년 전 그 밤처럼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앞에 선 남편의 모습은 25년 전과 달랐습니다. 위풍당당하게 회사를 이끌던 젊은 사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눈은 벌겋게 부어있고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미연을 보는 눈빛에는 위협이 아니라 참담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방바닥 위로 양복 바지 무릎이 꺾이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25년 동안 천하의 태경뷰티 회장으로 살아온 남자가 곰팡이 핀 시골 단칸방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미안하다. 당신과 우리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나 혼자 당신을 사지로 내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소. 내가 눈이 멀었던 바보였소.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어졌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는 남편의 등이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가 차가운 방바닥에 닿을 때마다 미연의 가슴 속에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맺혀있던 25년의 원망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몰랐구나. 이 사람도 속았구나. 나처럼 이 사람도 25년을 혼자 아파하고 있었구나. 미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흰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화상으로 오그라든 손가락이 남편의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2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미연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밤에 다리가 아파 이불을 물어뜯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도 울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였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아빠였습니다. 장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모른 척 고개를 돌려야 했던 지영이었습니다. 그 아빠가 지금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좁고 낡은 방 안에서 25년의 원망과 외로움과 그리움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 25년의 빈자리가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막동 아저씨가 호미를 주워든 채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뒤였습니다. 태경뷰티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운 신제품 발표장의 무대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풀 인 자켓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가슴팍에 달린 사원증에는 여전히 또박또박한 글씨로 수석 조향사 서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의 도움 없이 자기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지영이의 옆에는 화상 치료를 마친 엄마 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팔로 가리던 팔에는 아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미연의 손을 꼭 잡고 앉은 성철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뒷줄에 막동 아저씨와 달숙 아주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막동 아저씨는 벌써부터 코를 훌쩍이고 있었고 달숙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향수의 이름은 엄마의 향기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연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25년 만에 두 번째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나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